당대 인물들이 유비에 대해 남긴 평가를 보면 그가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는 물은 유비는 인걸이니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필시 후환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며 유비를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 조조뿐이요 본초 같은 무리는 좋게 여기에 낄 수 없소 라고 하며 원소보다 유비를 더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원소는 유연덕은 품격이 높고 고아하며 신의가 있어 서주 사람들이 그를 즐거이 추대하니 실로 내 소망에 부합하오 라고 말하며 유비의 인품과 백성들의 지지를 인정했습니다. 원술은 내가 태어난 이래 천하에 유비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유비가 거병에 나와 더불어 싸웠소. 내가 장군의 위령에 힘입어 유비를 격파했으니 그 공이 세 번째요 라고 하며 유비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비가 당시의 군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오는 유비에는 웅대한 재주가 있고 제갈량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신이 여러 신하들을 헤아려 보건 때 유비와 손권에 대적할 자가 없고 라고 하며 유비와 제갈량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옥은 살펴보건 때 유비는 웅대한 재주가 있고 민심을 크게 얻었으니 끝내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며 유비의 독립적인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곽가는 유비는 웅대한 재주가 있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신곽가가 보건 때 유비는 끝내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며 그가 꾀하는 바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유비가 단순한 종속적 인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할 인물임을 예측했습니다. 동서는 유비는 용감하고 뜻이 크고 관우와 장비가 그의 우익이 되어 있으니 아마도 유비의 속마음을 논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유비의 용기와 측근들의 존재가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협은 유비는 인걸로서 도량이 있고 계략도 있으며 겉모로는 위엄과 무략으로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있으며 만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두어 제갈량은 다스리는데 발가 재상이 되고 관우와 장비는 삼군을 뒤덮을 만한 용맹으로 장군이 되고 총나라 백성들이 이미 안정되었다면 험준한 곳을 거점으로 하여 요충지를 지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공격해서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유비가 장기적으로 강대한 세력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용은 오늘의 일은 백성이 유능한 이에게 맡기자는 것이니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뒷날 후회해도 늦을 것이요 라고 하여 유비를 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며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료는 무릇 허연은 천자의 도읍입니다. 천자는 허연에 계시는데 공은 멀리 북쪽을 정벌하시니 만약 유표가 유비를 보내 허연을 습격하고 이에 근거해 사방에 호령하면 공의 세력이 꺾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유비가 조조의 입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유는 유비는 용맹하여 영웅다운 자태를 갖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처럼 곰과 호랑이 같은 장수를 끼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오랫동안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평가하며 유비가 결국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등은 지금 사군을 위해 복이 10만을 모으려 하니 가히 위로는 군주를 도와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호패의 업을 이루고 아래로는 할지하여 변경을 지키며 공을 축백에 남길 만합니다. 만약 사군이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진등도 사군의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며 유비를 위해 병력을 모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지가 출중하고 왕패의 재력을 갖고 있는 점에서 나는 유연덕을 공경하오 라고 하여 유비가 왕과 패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소는 유비는 천하의 이름이 알려졌으며 조조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그가 우리의 경내에 있는데 이것은 강대한 적수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비가 강력한 적으로 성장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하면 유비는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전략과 재능을 갖춘 인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그의 독립적인 세력 형성과 민심 장악력이 당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는 유비와 그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유비는 관대하고 어질면서도 법도가 있으며 사람을 얻는 데 사력을 다합니다. 제갈량은 다스림에 통달하고 변화를 알고 바르면서도 모략이 있으니 재상으로 삼을 만합니다. 장비, 관우는 용맹하면서도 의리가 있으니 모두 만인지적으로 장수로 삼을 만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로 유비의 지략에다 새 인걸이 그를 보자하니 무엇을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화획은 총나라의 군사적 기반과 수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총나라는 서쪽의 속국으로 토지가 험하고 견고하며 게다가 유비의 통치 방법을 이었으므로 그들의 수비는 오랜 시간 지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복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종에는 유비의 정치적 행보와 조조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익주의 선주는 당대의 영제로 저명하며 북방의 평야에서 병사를 일으켰지만 기주와 서주의 교회가 곤란하게 되고 원소와 여포의 손에 운명이 쥐어졌던 것을 조조가 구출하여 도와주었으므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중간에 다시 조조에게 등을 돌리고 같은 뜻을 지닌 친구를 버리고 따로 다른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인은 계한 보신찬에서 유비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황제가 남긴 자손은 팔방에서 번창하고 있다. 중산 정왕을 다로 내보내 신령스런 정기가 응집하고 기일에 따라 삶을 받아 도련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연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예주 백형주의 군이 되었으며 오와 월은 귀순하여 신뢰했으며 멀리서 풍모를 우러르며 결맹을 청했다. 파와 촉을 지배하고 용, 하늘 병탄시켰다. 천지는 질서를 회복하고 종묘는 안정되었으며 선조가 남긴 기초에 올라 덕망을 전하고 명성을 날렸다. 중화의 땅은 미덕을 사모하고 서백의 그림자를 따랐다. 후인에게 복을 열어주고 대대로 흥성했다. 한말 크게 혼란해 재주가 출중한 이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동탁, 여포, 원소와 원술, 한수, 마등, 장양,
유표의 무리 같은 경우는 줄을 아우르고 군을 연이으며 무리는 10,000명을 넘어서 큰 소리로 꾸짖는 가운데 모두 한 조를 계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르며 제환공, 진문공이 되는 것을 가벼이 여기며 힘썼으나 위무제가 뛰어난 무용, 재간과 모략으로 평정하고 도륙하며 죄다 없앴다. 당시의 선주의 명성은 미약하고 사람도 적었으나 용이 오르고 봉황이 일어나듯이 할 수 있어 예에서 우두머리가 됐고 서를 다스렸으며 형, 초를 임시 날개로 삼아 양, 이게 땅에서 날아올라 한의 제위를 계승할 수 있었으나 위가 그와 정립했다. 영웅의 재주와 일세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고서 누가 이와 같이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필시 조씨가 한을 패하였기에 의당 믿고 따르는 이들을 다스리며 지극히 공정함을 밝혀야 했으나 도리어 명호를 부르짖어 의로운 선비에게 비방당했다. 그가 죽음에 이르러 제갈량에게 탁구하며 마음과 정신에 두 마음이 없었기에 진자는 임금과 신하의 지극히 공정함이며 고금의 아름다운 모범이라 여겼다. 화양국지는 유비를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평가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작은 세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한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강조하는 정치적 전략이 오히려 비판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총나라의 운명을 제갈량에게 맡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비의 행보는 영웅적인 면모와 함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평가로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위무왕제가 처소로 중원을 가졌기에 유현덕보다 뛰어나다고 이르지 않음이 없다. 나는 현덕이 뛰어나다고 여긴다. 대전안을 평정할 임금은 응당 먼저 재상을 거두고 장수를 얻을 수 있음을 근본으로 삼아야지 홀로 잘 싸우는 것에 의지하기엔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은 현덕이 여포에게 습격당했고 무제에게 패주당했으며 군을 일으켜 동으로 내려가다 육손에게 고꾸라졌다고 여기나 비록 여포에게 습격당했다고 해도 무제가 서영에게 패하여 말을 잃고 상처를 입은 위기만은 못하다. 현덕이 서주로 돌아와 점거했을 때는 형세가 아직 적합하지 못했다. 형주에서는 유경승 부자가 그의 계책을 쓸 수 없어 줄을 들어 위에 항복했다. 수하의 보기가 수천을 채우지 못해 무제의 대군에게 패주당했으나 무제가 여포의 북쪽 기병들에게 잡혔다가 불을 돌파하던 위급함만은 못하다. 현덕이 육손에게 고꾸라졌으나 무제가 장수에게 시달려 앞장서 달아나며 두 아이를 잃은 것만 못하다. 만약 고조가 팽성에서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가 항우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교함이 심했을 것처럼 무제가 완 아래에서 잡혔다면 장차 거듭 장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일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고 가혹해 순문약, 양덕조의 무리 다수가 해를 입었고 공문거, 환물림 등은 오랜 원한으로 살해당했으며 동공인 가문하는 항상 어리석음을 가장하며 스스로 벗어났으니 양장을 임용할 수 없었고 용병하길 30여 년 친정하지 않음이 없어 공신과 모사에게 일찍이 여러 땅을 봉함이 없었고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친척에게 미치지 않았고 은혜와 덕택은 백성에게 흐르지 않았으니 어찌 현덕의 위엄이 있으면서 은혜를 베품이 있었고 용감하면서 의로움이 있었으며 너그럽게 감싸면서 크게 다스림과 같겠는가. 제갈 공명은 다스림에 통달하고 변통함을 알아 거의 왕자의 재능인데도 현덕은 강성한 세력도 없이 헌신하게 했고 장비, 관우는 모두 인걸인데도 폭종시키며 그들을 부렸다. 대저 밝음과 어두움은 함께 쓸 수 없고 선과 악은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무제가 비록 안정되고 부강했어도 그들을 쓸 수 없었는데 하물며 위급한 때에 있으며 형세가 약한 땅에선 어떠했겠는가. 만약 현덕이 중원에 운거했다면 장차 주실과 융성함을 겨뤘을 것이니 어찌 다만 세중걸에 그쳤겠는가. 장보는 유비와 조조를 비교하며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유비를 더욱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조가 중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여겨지지만 장보는 오히려 유비의 지도력과 인재 등용 능력을 강조하며 그가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비가 여러 차례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조조 역시 결정적인 위기를 겪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전투 결과만으로 유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조는 잔혹한 정치로 인해 신하와 장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유비는 인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통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망이 천하에 거주하며 그의 자식 또는 손자가 그의 족속과 더불어 계승하며 부흥시켰으니 즉 질서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초절이 몰래 배신해 약탈하며 함부로 운거해 마침내 사라졌다. 그러므로 차기하를 차지하면 소강이 일어났고 견융이 줄을 엎으면 평왕이 나타났다. 오초가 참호하고 제후가 왕으로 삼지 않아 공자는 춘추를 써 왕에게 정명을 더해주며 대략 하나로 합쳤다. 5패를 지나 난 두주왕에 이르니 왕실은 7읍이 남았고 천하에서 떼지어 일어나며 칭왕, 칭제, 주의 거느림이 진실로 이와 같았다. 한이 하늘의 정통을 얻어 왕망이 찬탈하면 광무제가 있었고 조조가 훔치면 소열제가 있어 오가 비록 참호해도 대저 초와 같았다. 소열제는 타고난 기품이 어질고 후덕했고 도량은 넓고 굳세 일세의 영웅으로 높이 솟아 한시를 회복함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으며 처지가 어려워 여러 번 꺾여도 엎어지면 더욱 굳세졌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때에도 신의는 더욱 밝아져 마침내 경명을 이으며 천하의 대의를 밝혔다. 이면사능하며 개운하고 깨끗함이 참으로 극치에 달해 제갈량이 죽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했으니 3대의 군신을 다시 보이며 고조, 광무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국적을 아직 토벌하지 못했고 국토를 복구하지 못했으나 군이 엎어지고 죽었으니 슬프다. 찬하길 한해 도가 환관에 추한 놈에게 멸망해 운수가 106을 지나 재앙에 걸렸다. 땅을 쪼개고 해와 달을 나눠 천자의 지위를 빼내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며 흉악하게 탐하고 간사하며 사악해 근원을 훔쳐 함부로 차지했다. 위엄있고 공경하며 삼가는 소열제는 어질고 삼가며 현명한 도리를 따라 자신의 한조를 넓혔고
위험 있으며 씩씩하게 병권을 장악했다. 고조와 강무제를 이으며 역적을 토벌해 나라를 세워 손권은 두려워하며 동맹을 청했으니 조비가 어찌 그의 적수랴. 연해 남쪽 세 선비와 융중의 한 현명한 이가 좌제우설하며 여러 번 꺾여도 더욱 굳세졌다. 늙음하게 해가 지며 동쪽을 비춰 빛을 바람이 하늘까지 이르렀으나 황제의 계통이 이미 끊어져 다시 전한다. 학경은 유비를 위나라의 조조와 대비하며 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비를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한나라를 계승하려 했던 군주로 보고 왕망이 신나라를 찬탈했을 때 광무제가 이를 회복했듯이 유비도 조조가 권력을 빼앗자 이를 되찾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손한 사람이 몸을 굽히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니 이보다 큰 이득이 없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포악하게 구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니 어떤 손해가 이보다 심하겠는가. 촉한의 소열제 유비는 그의 선조인 한고조 유방에 비하면 그 도량이 엇비슷하다. 그러나 고조는 신하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청렴한 사람들이 의탁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동궁은 잠깐 만나보고는 곧바로 은둔하였고 유장량은 3만호의 상을 사양하고 벽곡하였으며 상산사원은 멀리 피해갔고 두 유생은 불러도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함께 일한 자들은 하급 관리나 백정, 장사꾼 등 보잘것없는 무리였다. 소열제는 어려서 진원방과 정강성의 문화에서 공부하여 예절을 익힌 터라 충분히 자신을 굽힐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삼고초려하여 마침내 이윤과 여상에 뒤지지 않는 천하제일의 보좌 제갈무후를 얻었고 자신은 탕왕, 문왕과 나란히 칭해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를 중흥시킨 것은 주나라 선왕과 후한의 광무제에 비견되며 나라가 망할 때에도 영예로움이 있었다. 북지왕 유심은 종묘에서 곡하다 죽었고 제갈첨, 제갈상 부자는 면죽에서 전사하였으니 이들의 순국은 모두 그의 유업인 것이다. 각정은 후주를 따라 낙양으로 들어가면서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유선이 어찌하여 이런 충신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선제가 특별하게 대우해준 것을 추념하여 그에게 보답한 것이다. 선조와 후손의 득실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공손함과 오만함의 이익과 손해는 알기 어렵지 않다. 성대중은 유비의 공손함과 예절이 그를 뛰어난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비는 신하를 업신여겼던 한고조 유방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추어 제갈량과 같은 인재를 얻었으며 이는 탕왕과 문왕과 비교될 만한 업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3대 뒤에는 다시 왕도를 행한 자가 없는 것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개연히 탄식하면서 말했다. 도학이 밟지 못하고 행해지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대 이후로는 왕위에 있는 자가 도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지력만으로 천하를 유지하여 미봉책으로 시일만 넘기려 하였으므로 적막하게도 수천 년 동안이 오직 긴 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주공이 작고 하자 백세의 선치가 없었다고 하였으니 사실입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대 이후로도 글을 읽은 사람이 없지 않은데 이른바 도학이란 어떤 학문입니까? 주인이 답했습니다. 고루하도다 그대의 말이여. 무릇 도학이란 것은 격치로서 선을 밝히고 성정으로서 몸을 닦아 그 학문이 몸에 지녀져 있으면 천덕이 되고 정치에 베풀어지면 왕도가 되는 것이니 저 독서라는 것은 격치 중에 한 가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글만 읽고 실천이 없다면 어찌 앵무새가 말 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양나라 원제 같은 이는 만권의 책을 읽었지만 결국 위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것도 도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3대 뒤에 도학하는 군주는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찌 도학을 하는 선비마저 없었겠습니까? 주인이 답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없기야 했을까마는 다만 윗사람이 그들을 현실에 동떨어진다고 의심하여 관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학을 하는 선비를 진유라고 하는데 맹자 이후로는 진유가 나지 않다가 천년이 지난 뒤 비로소 주렴계가 태어나 오묘한 진리를 발명하였습니다. 다시 정자, 주자가 계승을 하니 그런 뒤에 이도가 크게 세상에 밝아져 마치 중천의 태양같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송나라의 군주들이 도학을 알지 못하여 대연을 하급 관리에 내버려 두어 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 당 이후로 영명한 군주가 없지 않았는데 어찌 모두 진유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다만 서로 만나지 못하였을 뿐일 것입니다. 주인이 답했습니다. 만약 진유가 소열을 만났다면 아마 조금은 그 뜻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열이 공명을 3번 찾아갔을 적에 공명은 신분이 천하고 나이도 젊었으며 소열은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공명에 대해서는 다만 이름만 들었을 뿐 깊이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부지런히 그리고 간곡하게 2번 3번 찾아갔으니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없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공명이 정말 진유였다면 소열이 반드시 존경하고 신임했을 것입니다. 나는 후세의 임금 가운데서 오직 소열만이 아마 진유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은 유비를 후세 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도학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3대 이후 왕도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도학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가 예완점을 들어 어진 이를 알아보고 등용할 수 있는 군주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비가 공명을 만나기 전 그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몸을 낮추어 3번이나 찾아갔다는 점에서 진유를 알아보고 존경할 수 있는 자질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은 한 당 이후에도 많은 군주들이 있었지만 유비만이 진유를 알아보고 그 뜻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삼국지속 수많은 군웅들 중에서 유비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왕도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어진 이를 알아보고 스스로 몸을 낮추며 신의를 지키는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비가 더 넓은 중원을 차지했다면 과연 왕도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만약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유비가 진정한 도학의 군주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